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코를 찌르는 건 비릿한 피냄새와 달큰한 누룩향입니다. 당신은 지금 1762년 영조 38년의 한양 도성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기 남대문 앞을 보십시오.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 사이로 칼을 든 망나니가 보입니다. 오늘 처형될 죄수는 함경도 병마절도사 윤구현입니다. 지방군 최고사령관입니다. 죄는 단 하나인데 좀 황당합니다.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술단지에서 냄새가 났을 뿐입니다. 그 술 냄새가 이 사람을 처형장까지 끌려오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황당해서 옆에 서 있는 양반 소매를 잡아 끕니다. 저게 지금 진짜입니까? 양반이 눈을 부라리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조용히 하시오. 영조대왕 마마의 금주령을 어기면 절이 되는 거요. 금주령. 원래 조선의 금주령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봄에 가뭄이 심하거나 흉년이 들면 내리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해제하는 계절성 이벤트였습니다. 쌀로 술을 빚으면 식량이 줄어드니까 백성이 굶는 시기만큼은 참자는 취지였죠. 일종의 나라에서 내리는 절주 캠페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756년 영조가 완전히 다른 걸 선언했습니다. 봄이 지나도 가을 추수가 끝나도 해가 바뀌어도 해제되지 않는 금주령. 그 지금 이 순간까지 6년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금주령 앞으로도 5년을 더 갑니다. 총 11년.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도 달랐습니다. 선비가 걸리면 과거 시험 자격 박탈, 중인은 수군으로 끌려감, 서민과 천민은 노비, 그리고 옆집이 걸리면 당신도 같이 끌려갑니다. 한 집이 걸리면 이웃 세 집이 함께 처벌받는 연좌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금주령 선포 불과 몇 달 전인 영조 31년 5월 6일, 영조는 왕좌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신하들을 신문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포금을 했습니다. 온갖 주사를 부렸다는 기록이 영조실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흉년이 들자마자 선언했습니다. 조선에서 술을 없애겠다. 그리고 금주령 기간에도 영조는 소나무로 만든 술 송절주를 마셨습니다. 이름은 약입니다. 왕이 스스로 이건 약이다 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만든 법을 본인이 제일 먼저, 제일 창의적으로 어긴 겁니다. 따라오십시오. 남대문 앞에 그 광경을 뒤로하고 당신은 골목으로 발을 옮깁니다. 어디선가 향기가 납니다. 분명히 누룩 냄새입니다. 당신의 코가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태연합니다. 소리를 따라 기웃거리다 보니 어느 양반집 사랑방입니다. 병풍 뒤에서 은밀하게 새어나오는 그 향기, 당신이 고개를 들이밀자 노회한 대감이 씩 웃으며 먼저 말합니다. 허허, 젊은이, 그 눈빛은 걷어두게. 이건 술이 아니라 이성기양산이라는 약이라네. 비위가 약한 나를 위해 어이가 처방해준 보약이지. 당신은 잠깐 멍해집니다. 저게 막걸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막걸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감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금주령에는 예외 조항이 있었거든요. 혼인, 제사, 사신 접대, 그리고 약용. 이 조항들을 줄줄 외우고 있던 사대부들은 당연히 이걸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금주령은 한양 사대부 사회에서는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조 본인도 똑같이 술을 약이라고 하며 마셨던 거였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술을 높여 부를 때 쓰는 약주라는 단어, 그 어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금주령을 피하려고 이건 약이요라고 우기던 특권층의 술을 백성들이 점잖은 어른들이 마시는 술, 즉 약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죠. 약주 한잔 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금주령 시기 동안 목숨 걸고 술을 마시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표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대부도 아닌 보통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이제 시장통으로 나왔습니다. 평범한 점심 식사 자리입니다.
한 사내가 숭늉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들이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질끈 감으며 낮고 짧게 탄성을 냅니다. 캬! 당신은 사발을 들여다봅니다. 위쪽엔 뜨끈한 숭늉, 그런데 그 아래 뽀얀 층이 따로 고여 있습니다. 막걸리입니다. 뜨거운 숭늉이 위에 떠 있는 동안 아래엔 술이 기다리고 있는 2층 음료 공법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단속반이 들여다봐도 숭늉사발입니다. 당신이 감탄하고 있을 때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누군가 외칩니다. 금난방이다! 순식간에 골목이 뒤집힙니다. 당신 눈앞에서 한 남자가 술병을 들고 우물 쪽으로 뛰어갑니다. 끈을 술병 목에 묶더니 우물 깊숙이 던져 넣습니다. 풍덩.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두레박을 젓기 시작합니다. 단속반이 그 앞을 지나쳐 갑니다. 우물 밑바닥엔 천연 냉장 칠링이 된 술병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장독대 이중바닥 거름더미 아래 갓 구워낸 기와 더미 속.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술 은닉 작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가장 담대한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성문 쪽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저기 장엄한 행렬이 보입니다. 상여입니다. 상주들의 곡소리가 도성을 울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금난방 대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킵니다. 조선의 예법이 그렇습니다. 장례 행렬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상여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상여꾼들이 땀을 줄줄 흘립니다. 그리고 관 이음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누룩향이 납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저 관 안에는 시신 대신 소주 항아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 행렬에서 아기를 업은 여인이 지나갑니다. 포대기 속 아기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고 있는 걸까요? 관아 앞을 지날 때 여인이 울지도 않는 아기를 달래며 지나갑니다. 호졸들은 아기를 업은 여인을 통과시킵니다. 네, 맞습니다. 포대기 안에는 아기 대신 커다란 술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은 잠깐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장례를 위장하고 가짜 아기까지 업었습니다. 아니, 술 한잔 마시자고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저기 쇠꼬챙이를 든 남자들이 걸어옵니다. 금난방 대원들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저 긴 쇠꼬챙이로 집 마당 여기저기를 쑤셔댑니다. 거름더미, 기와더미, 장독대 틈새. 쇠꼬챙이 끝에 누룩이 묻어나오는 순간 그 집은 끝납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켜보다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저 금난방 대원 분명히 아까 저 집 앞에서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주인이 뭔가를 손에 쥐어줬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의정 김상로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금주령이 시행된 뒤 관리들이 금난방을 설치해 날마다 백성들의 돈을 뜯어냈다고요. 단속하는 사람과 단속받는 사람이 뒷골목에서 조용히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도성 남쪽 숭례문 앞에서는 방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경도 병마절도사 윤구현이 잡혀왔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혐의였습니다. 영조가 선정관을 함경도로 급파해 그의 거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온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 하나, 그리고 누룩. 술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나라 최고위직 3명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빈 항아리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합니다. 영조는 3명을 그 자리에서 전부 파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윤구현의 목을 쳤습니다. 자, 이게 다 조선시대 금주령 시기 술을 둘러싼 이야기들입니다. 11년간 이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1767년, 영조 43년. 영조는 결국 금주령을 해제합니다. 그 결말을 기록한 실록사관은 조용히 한 줄을 남겼습니다. 임금은 주등 켜는 것을 금지했으나 끝내 금할 수 없었다. 영조가 졌습니다. 그의 손자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금주 정책을 사실상 풀었습니다. 이후 한양의 술집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조선 최강의 왕권도 이기지 못한 건 오늘 하루 고단했던 사람이 저녁에 술 한 잔 딱 기울이고 싶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오늘 저녁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실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한 조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